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명예로 포장해서 강요했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특공대만큼 비극적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44년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목공예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 폭탄이 되어야 했는지, 평범한 청춘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스스로를 불덩이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 끔찍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4년 오카야마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8살 청년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삼나무로 만든 빗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작업장 안은 나무를 깎을 때 나는 특유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뒤편에서는 아버지가 나무 덩어리를 다듬으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박자에 맞춰 대패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죠. 문틈으로 여름 매미들의 합창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무더운 오후였지만 대대로 이어져 온 장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가게 입구에 벨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오셨나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건 반들반들하게 닦인 검정 군화와 주름 하나 없는 군복, 그리고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국 해군 진집 담당 장교였어요. 그는 마치 사형 집행영장이라도 전하듯 서류 3장을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흥얼거림이 갑자기 멈췄어요. 장교는 차갑게 식은 겨울비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요. 서류를 읽어보니 선택이라는 단어가 무색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두 번째는 천황폐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천황폐하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지는 않겠다였습니다. 얼핏 보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이미 모든 용지에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누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알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고르는 건 가문 전체에 겁쟁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장교는 자랑스럽게 100% 지원율을 언급하며 떠났죠. 펜을 잡으려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살인 도구라도 잡는 것처럼요. 그토록 좋아하던 삼나무 향이 갑자기 장례식장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일본의 특별공격대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대의 명칭을 몽골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켜낸 신성한 바람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이번엔 당신 자신이 그 바람이 되어 충돌하는 순간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사흘 후 비행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착륙훈련이라는 건 교육 과정에 전혀 없었어요. 절대로 쓸 일 없는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을까요? 와타나베 대위는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륙 방법, 다음 주는 항법, 그 다음 주는 움직이는 표적 조준법을 배울 것이라고 했죠. 착륙이요? 그게 뭔가요? 비행기는 사실상 날개를 단 폭탄 덩어리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실전 투입 전 250시간 가까운 훈련을 받는 반면 이들에게 주어진 건 42시간과 기도뿐이었어요. 마치 자동차 시동 거는 법과 절벽으로 달려가는 법만 배우고 운전을 마스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른바 고급 전투훈련이라는 것도 페인트로 그린 함선 모형을 맞히는 연습이 전부였어요. 교관은 관광 가이드처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을 노려서 최대한 큰 피해를 입히고 구축함의 함교를 타격해서 지휘체계를 무너뜨려 극심한 혼란을 주라고요. 18살이 되면 진로 상담관이 인간 어뢰되는 법을 알려주는 셈이었습니다. 심리적 세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모든 식사는 죽음에 관한 명상으로 시작되었고 매일 밤은 불 속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인지 설명하는 편지 쓰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벚꽃을 집요하게 강조했어요. 벚꽃은 잠깐 피었다가 빠르게 지는 꽃이니까요. 토가시 중령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천황폐하께 돌아가기 전에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요. 그런 말들을 점점 믿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을 숭배하는 집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히로히토 천황은 신도 신앙에 따르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요. 안경 없이는 자신의 신성한 운명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걸어다니고 말하는 근시의 신이었어요. 불멸의 존재지만 시력 보정 안경을 착용한 분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 10대들의 자폭을 원하셨죠. 생각만 하지 않으면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종교적 세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전투에서 목숨을 잃으면 카미, 즉 신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본을 영원히 지키는 신성한 영혼이 될 것이라고요. 친구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도 작별이 아니라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문화적 압박은 종교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극도로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거부한다는 건 온 가족이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까지 모두가 당신의 비겁함으로 고통받게 되는 점이죠. 애국이라는 화려함장으로 감싼 감정적 협박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감옥 생활이 여름 캠프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계급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계급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구타할 수 있었습니다. 군복에 주름이 생겼나요? 구타. 경례가 너무 느렸나요? 구타. 천황사진을 잘못된 각도로 봤나요? 구타. 하루는 새벽 체조, 무기 손질, 생존 훈련, 그리고 고문과 매우 유사한 교정 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온 조용한 소년, 조종사 훈련병 이오가와 다이키는 소총 개머리판에 얼굴을 맞아 알아볼 수 없게 변했어요. 그의 동료는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의무실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이런 잔혹함이 카미카제 임무를 오히려 반갑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적어도 구축함에 충돌하면 고통은 끝나니까요. 죽음이 또 다른 일상적 잔혹함이 기다리는 하루보다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녁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서 웅크리고 앉아 군화를 닦고 있을 때 야마모토가 접힌 종이를 손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사촌이라고 중얼거리며 숨기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나는 내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나는 내 죽음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승리한다 해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우리가 없어 빈곤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위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서 온 것이냐고요? 규슈의 학생 조종사라고 철학을 전공했는데 수업에서 끌려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을 모조리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0대 징집병이 3,100명, 나머지는 대학생들이죠. 사관학교 장교 중에서 자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카미카제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명예라고 들었지만 여기 흐릿한 잉크로 쓰인 건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내려진 또 다른 명령일 뿐이라는 증거였습니다. 1945년 봄 19살이 되었고 번호가 불렸습니다. 무거운 지사 엠베티 폭격기의 배 아래에 매달린 오카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당신을 탑재한 날아다니는 관과 같았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빠른 최고 속도, 떨어지는 모루 같은 기동성, 생존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출격식은 순수한 연극이었습니다. 이마에 묶인 흰색 머리띠, 액체 후의 맛이 나는 의식용 술 한 잔, 조상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로 막힌 목구멍. 정비병들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심에서일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볼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배티가 하늘로 치솟았고 엔진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울렸습니다. 오카의 작은 조종석에 몸을 구겨넣고 도시 한 구역을 파괴할 만한 폭약에 둘러싸인 채 32분간 폭격기 배 아래에 갇힌 화물일 뿐이었어요. 아래로는 푸르고 무심한 태평양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아직 목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표 구역 진입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USS 머나드노 발견, 투하 준비. 격렬한 셔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자유로워졌어요. 베티는 사라지고 하늘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켓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가속으로 인해 좌석에 눌려붙었고 속도계 바늘이 투하 몇 초 만에 시속 680km 이상으로 흐려지면서 시야가 좁아졌어요. 기동이 무의미하고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구축함이 시야에 부풀어 올랐어요. 흰 포마를 가르는 회색 강철, 물결 속에 다른 오카들이 앞으로 나아가며 각각 짧지만 격렬한 불과 연기에 꽃이 되었습니다. 잠깐 본능적으로 멈추라고, 고장난 척하라고, 살아갈 변명을 찾으라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오카에는 착륙 장치도 여분의 연료도 귀환용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애초에 왕복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수치심, 야스쿠니 신사의 약속, 아름다운 짧은 존재에 대한 벚꽃 은유, 온갖 구호들이 쏟아져 나와 건전한 생각 하나를 덮어버렸죠. 이건 미친 짓이야.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진 앞에 쌀을 놓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바다 밑에서 자네가 되기 몇 초 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에요. 결코 열지 못할 가게를 생각했습니다. 결코 살 수 없는 삶.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존재하지 않을 아이들을 말이에요. 구축함의 갑판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모든 리벳이 보였고 선원들은 흩어졌어요. 일부는 엄폐물로 뛰었고 일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다가오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초, 흰색 섬광,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3초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인생이 낭비되었고 잠재력이 낭비되었고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낭비되었어요. 권력자들이 그의 죽음이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에 추가되었습니다. 가족은 접힌 국기와 공식 조의문을 받았어요. 군사 보고서에는 수천 건의 카미카제 공격 중 성공적인 타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9개월 더 계속되었죠. 태평양 어딘가에서 한때 마을에 가게를 열고 싶었던 18살 소년이 타고 있던 잔해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카미카제 작전으로 일본 조종사 3,9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징집병들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미군의 주요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광신이 아닌 가족, 사랑,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죽음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도록 세뇌당했습니다. 그건 어떤 벚꽃 비유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진실이죠.